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아까 팀장님 말씀 들으셨죠? 어려운 부분 한답니다. 오늘 수업. 어려운 부분 하는데 팀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만요. 개론 오빠 믿고 따라가 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그렇죠. 107페이지. 자, 그렇습니다. 107페이지. 오늘은 지금부터 해서 투자론 조금 남은 거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공부 내용의 주요는 금융론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주는 평가론이 될 건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역경을 많이 견뎌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골자만 되는 부분을 천천히 해볼 테니까요.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107페이지 갑니다. 어림셈법. 어림셈법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 뭐가 생각나요? 그래요. 맞습니다. 자, 어림셈법 그러면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게 생각나야 되고, 다른 말로 할인기법, 비할인기법입니다. 자, 어림셈법이 지금 107페이지 어림셈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골자는 가운데 있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에서는 승수와 수익률 그 수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가, 암기하지 못한가, 그걸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암기했다고 해서 다 맞춥니까? 그렇잖아요. 이 수식을 암기했는데 이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수식만 물어본다. 그럼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지랄, 계산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암기를 했는데 계산 문제를 못 푼다면, 계산 문제가 출제되면 또 틀려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일단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고 이론적으로도 한번 맞춰보게요. 그럼 어림셈법이 나오면 일단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마음가짐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 오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야. 1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막 싸우죠. 갈까 말까 집에. 그렇죠. 오셨으니까 끝까지 한번 있어 보게요. 2시까지. 그래요.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은 어림 잡아서 셈한다, 대충한다,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답니다.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답니다. 그러면 승수법과 수익률법에서 승수와 수익률은 무슨 관계 있다? 역수관계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단순하게 승수가 4개 나오고 수익률이 4개 나오는데 총 8가지 수식이 나오는데 8가지 수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암기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8가지 패턴이 다 다르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건데요. 자, 보면 총소득 승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째 하고 있습니다. 총소득 승수. 그 밑에 무슨 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의 공통점은 여기 소득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수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분수식이죠. 분수식. 잘 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있네 지금 글씨가. 그러면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에 대한 무슨 투자액입니까? 총투자액.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총투자액이라는 거. 그러면 총소득 승수가 시험 지문에 나오는데 여기에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가 시험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분투자액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선생님 나는 11월 달부터 다니는데 이 말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렇죠.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간 사람도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서도 오늘 들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가 나왔습니다. 시험 지문에. 그러면 무조건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틀린 말이다. 그러면 총소득 승수의 수식은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이다. 순소득 승수의 수식은요, 순소득에 대한. 순소득 다른 말로 정식 명칭이 뭐예요? 순용업소득. 그럼 여기에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총투자액 됐어요. 이제 됐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순소득 승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소득 승수란 지분투자액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승수가 총 4개가 있는데 2개를 정의했습니다. 2개. 그러니까 이 2개를 총투자액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2개 다 총투자액이니까. 그런데 밑에 세전 현금 수지. 현금 수지를 뭐라고 한대요? 현금 흐름. 승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지 나오면 무슨 투자액이라고 했습니까? 지분 투자액이죠. 그럼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무슨 투자액? 여기는 지분 투자액.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나왔습니다.
밑에 세후현금 수지 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을 겁니다.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처럼 수지가 나오면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 지분 투자액. 그래서 매우 쉽게 주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를 주면서 총 투자액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집입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분자 분모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소득 승수를 주면서 순소득 승수란 그러면서 총 투자액이 나왔어요. 순소득 승수 지문 나오면서 총 투자액이 나왔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건 옳은 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분자 분모 바꿔서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소득 승수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일단 총 투자액이 나올 거.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 그럼 선생님 총 투자액이 나오면 무조건 옳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나왔는데 총 투자액 나왔다. 그러면 분자 분모 바꿨는가를 잘 본다는 거. 그럼 순소득 승수가 나오면 순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비율 이렇게 해야 돼요. 총 투자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 그럼 뭐다 x다. x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총소득 승수가 나왔습니다. 총 투자액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말은 아니고 총소득 승수란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 그럼 OX X 의미 아셨습니까? 그래.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하면 죽어볼 것 같으니까. 어제도 오고 그제도 했다. 네. 자, 여기 이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수익률. 그러면 이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에 있는 수익률이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필 시한같이 고려하지 않는다. 뭐하고 역수관계에 있다?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에 있다. 그래서 얘도 무슨 투자액이 나온다? 총투자액이 나온다. 총투자액 의미 되셨죠? 자,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에 있는 게 종자한입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입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은 다음 주도 배울 겁니다. 다음 주도. 우리 수익환원법 가면 종합자본 환원율이 나오거든요. 그럼 종합자본 환원율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하필 시한같이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무엇과 역수관계에 있다? 순소득 승수와 역수관계에 있다. 그럼 굳이 수식은 기억할 필요 없다. 총자산 회전율도 우리가 수식은 기억할 필요 없다. 총자산 회전율을 우리가 수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으니까 분자분모 바꾼다. 그다음에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관계 있는 거 종합자본 환원율. 굳이 수식은 기억할 필요 없는데 종합자본 환원율은 이 자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수식을 기억하는 게 좀 편리합니다. 수식 기억하지 않아도 시험지는 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자본 환원율 나왔다. 우리 머릿속은 종합자본 환원율은 뭐하고 역수관계?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그럼 순소득 승수의 수식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분자분모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종합자본 환원율 자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주 이 공식을 또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율이 나오면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으니까 여기 분모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그런데 총투자액이란 말 잘 쓰지 않아요. 여기 종합자본 환원율에서는 총투자액이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총투자가 같은 말 뭡니까? 부동산 가격. 총투자가 똑같은 말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순영업소득의 비율 또는 순소득의 비율 이렇게 해요. 부동산 가격 대신에 총투자액 써도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그러나 종합자본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다음 주에 이걸 쓸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환원율을 쓰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영업소득 비율이다. 자주 출제되는 것은 여기다가 가로 주고 기억에 들어갈 말 그래요. 그럼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순영업소득 비율이다. 이렇게 이 공식 자체를 잘 물어보니까 종합자본 환원율 공식은 암기하셔야 된다. 되셨죠? 예, 그러네. 벌써부터 힘든 모습이 역력하네.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네요. 지금 좀 힘들 시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도 안 될 시기가 됐고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매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돼요. 나는 이틀 열심히 하고 하루는 좀 느슨하게, 이틀 열심히 하고 하루는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계획 세웠는데 도저히 기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워. 쉬는 시간 30분 하루 종일 공부해. 그렇게 세워요. 그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못 지키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라고. 여름에는 휴식이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집중력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게끔 그 스케줄을 잡아요. 그래서 집중력 떨어졌지, 스트레스 받지, 공부 안 되지, 옆에 언니는 따끔따끔 대답은 잘하지, 짜증나지, 그 언니 보기 싫어. 이렇게 된다고. 그 언니가 대답을 하다고 뭔 상관이죠, 자기가. 자기는 대답 못하니까. 언니는 종합자본 한운율까 했는데 자기는 종하다 말아버려요. 그럼 속으로 내가 하려겠는데 지가 먼저 하고 그랬겠네. 그러니까 좀 빨리 주무시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잔소리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의대 가려고 했어. 의대 가려고 했는데 의대에서 나를 안 받아줬어. 그래서 의대를 못 갔는데 그 의학적으로 보면 여름철에 차가운 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답니다. 그래서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다음에는 좀 따뜻한 것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자, 가요 이제. 계속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할 것처럼 했죠. 안 한다 이 말이지. 공부해야지. 자, 그다음에요. 여기 세전현금수지 승수의 역수는 뭐 있습니까? 지분 배당률. 그럼 지분 배당률 수식은 제가 할 필요 없네. 여러분들 이제 다 할 것이고 지분 배당률 다른 말로 지분 환원율입니다. 지분 환원율. 그럼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 지분 투자액. 그래서 여기 승수, 수익률 위에 있는 두 가지 얘들은 총 투자이고 밑에 있는 두 가지는 무슨 투자이고 지분 투자이고. 자, 공식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공식 암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영업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순소득 승수는 다른 말로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그래요. 순소득 승수, 자본 회수기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 회수기간 몇 년이다? 10년이다. 순소득 승수가 10이다. 자본 회수기간 몇 년? 10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암기했는데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총 투자액 줬습니다. 자, 총 투자액 10억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효 총소득을 줬어요. 유효 총소득 1억 3천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영업경비를 3천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서 한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순소득 승수를 물어봐요. 그럼 순소득 승수 계산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공식 암기했잖아요. 순소득 승수란 순소득 그다음에 뭐요? 총투자액. 그럼 총투자액이 나왔네. 10억이라고. 그럼 순소득을 구해야 되잖아요. 순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순소득도 어떻게 구할지 몰라. 가능총소득 그럼 왜 외웠을까? 가능총소득 마이너스 공실 및 불량부채 여기에 기타 수입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유효총소득입니다. 여기서 영업경비를 뺐죠. 그래서 나온 게 순영업소득이죠. 그럼 순영업소득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유효총소득 1억 3천에서 영업경비 3천 뺐으니까 순영업소득 1억이네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몇이다? 10이다. 이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본 회수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여러분의 12월달, 1월달, 3월달, 4월달 모습을 내가 다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냥 침묵은 금이다. 누가 말한가 보자. 누가 대답하나. 근데 지금은 대답 못해서 안 달란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알게 됐을까? 반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복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의 수연도 몇 년? 10년이다. 이 말은 10억이라는 자본을 1년에 1억씩 소득이 나온다면 10년 안에 회수한다. 10년 만에 회수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시험에서요. 그냥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문에. 다음은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또는 다음은 어림셈법 또는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이다. 또는 다음은 투자 분석 기법에서 사용되는 재무 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번 지문에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 회수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오,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같은 말이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건 뭘 물어볼까? 네가 해라. 종자한 물어보지. 종자한. 종합자본 환원율. 언제나 순소득 승수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종합자본 환원율 물어보겠구나. 순소득 승수가 나오면 자본 회수기간은 10년이구나. 같은 말이구나.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가 나오면 종합자본 환원율 물어보겠구나.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럼 종합자본 환원율을 우리가 배웠던 이 수식들 해볼까요? 종합자본 환원율 수식들 합니다.
그러면 종합자본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용업소득 비율. 부동산 가격 10억. 선생 부동산 가격이 없잖아요.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격. 그러면 순용업소득은 유효 총수득에서 영업기금이 뺀다. 그러면 여기 1억 이렇게 써준다. 그럼 몇이다? 0.1이다. 그래서 10%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필요할 필요 없죠. 왜?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그의 역수가 종합자본환원율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하면 되잖아. 그럼 이건 몇 퍼센트? 10%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의미 전달됐습니까? 예, 그렇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풀면 나머지 것들은 연습하면 돼요.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지분 배당률 물어볼 수도 있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똑같은 요령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여기 봐요. 이 승수는 뭘 의미한다?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을 의미한다. 승수가 10이란 말은 자본 회수 기간이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승수가 10이 아니라 20이다. 그럼 승수가 높아졌다. 승수가 높다는 소리는 자본 회수 기간은 길다 짧다. 회수 기간 길다. 이렇게 되면 이 부동산은 투자 대상으로서 양호한 투자 대상이다. 불리한 투자 대상이다. 불리하다.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짧을수록. 그래요. 공포 선생님처럼 그렇습니다. 왜요? 예? 자, 웃기죠? 공포 선생님은 짧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선생님 니는 나는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아무리 키가 적어도 상관없다. 엉덩이만 땅에 안 닿으면 된다. 자, 이렇게. 자, 이제 118페이지로 갔습니다. 118페이지 비율 분석 나왔네요. 그러니까 117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어림셈법하고 108페이지 미안해요. 그래요. 네 눈에 대들보를 봐.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한번 틀렸다고 그렇게까지 막 면방을 주고 그러나 118페이지가 아니라 108페이지. 남이 좀 틀리면 막 그렇게 재밌고 막 면박 주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의 가름 하나 잘 타라고. 그렇지. 예? 그냥 농담을 하는 겁니다. 여기 107페이지 어림셈법하고 108페이지 비율 분석법은 같이 나와요. 같이 한 문제를 엮어서. 자, 그러면 비율 분석법이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나열됐죠. 그럼 비율이 몇 개 나왔습니까? 또 됐다. 아니 거기 109페이지에 7 나왔으니까 7개라 그지 그래. 다른 학원에서는 몇 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7 나왔으니까 7개 그러더라고. 7개. 109페이지 7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7개. 아 그래요? 나는 6개인데. 그래서 총 6개가 나왔는데 이거 뒤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거 뒤에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108페이지 3개입니다. 108페이지 있는 거. 그러니까 109페이지 있는 것까지 지금 기억할 필요 없어요. 109페이지 3개 중에서 하나 공부했네. 뭘 공부했습니까? 총자산 회전율. 여기 총자산 회전율 공부했잖아. 여기 공부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108페이지에 있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통밥, 겐또 이 3개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1번, 2번, 3번 중에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거 부채 감당률이 가장 잘 나와. 선생님 왜 그런데? 거기 시커먼 게 가장 많잖아. 언더라인 가장 많고. 그렇지? 그게 잘 나오는 거. 부채 감당률 언더라인 가장 많이 해놨잖아요. 그게 가장 잘 나온 거라고. 부채 감당률이. 자, 그래요. 그러면 대부 비율도 갑시다. 대부 비율은 작년에 지문에 나왔었어요. 대부 비율하고 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차입 비율, 다른 말로 저당 비율. 받아 쓰지 마. 다 있으니까. 또 받아 쓰려고 놓지 말고. 대부 비율, 차입 비율, 저당 비율, 유용자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뭐 타인 자본 비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 지문은 이렇게 줬어요.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도 한다. OX. 오, 그렇잖아요. 작년에 시험 볼 걸. 작년에 시험 볼 걸. 네? 작년에 어떤 분이 다른 학원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당연히 합격한 줄 알았는데 어제 그 학원에 또 오셨더라고. 어인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탁 잡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서 조용. 그래 알았어. 미안해. 처음 본 것처럼 하자.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가볍게. 왜 떨어졌어? 그랬더니
개론은 80점 맞았어. 그 민법에서 가락 나왔어.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 그렇지. 개론은 80점 맞았대. 그 민법에서 가락 나왔대. 왜 그랬어요? 개론부터 풀어가지고 민법 3개 아니 민법 10 몇 개 찍어버렸어 하더라고. 잘했어. 그렇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론 80점 맞고 떨어졌다. 그게 기적인 줄 알았는데 정말 어제 기적을 봤습니다. 봐요. 여러분 개론 80점 맞거나 민법 80점 먹고 한 과목에서 둘 중 한 과목에서 80점 먹고 떨어졌다. 그럼 기적이야. 그래서 그분한테 앞으로 내가 너한테 다음 주 가서 너에게 내가 기적이라 하란다 이렇게 했죠. 어이 미라클 뭐 이렇게. 자 108페이지 갑니다. 비율 분석법. 그런 경우도 나오더라고. 108페이지.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느 한 과목에 많이 하지 말라고요. 1차 과목은 나는 부동산학 개론 열심히 하고 민법은 어려우니까 민법은 조금밖에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 85점, 민법 37.5 이렇게 나와. 이신청거리도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둘 다 이렇게 배분해서 해야 되지 나는 민법에다 몰빵해야 되겠다. 나는 개론에다 몰빵이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개론도 좀 열심히 하고 민법도 열심히 하고. 근데 무슨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민법도 열심히 해야 돼요. 민법도 열심히 해야 되지 개론을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 열심히 해서 민법에서 안전한 점수,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대부 비율 갈게요. 대부 비율은 이거 뭐 우리 시험에서 여러 부분에 관여되는 게 대부 비율입니다. 수식은 이러잖아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융자액의 비율이다. 융자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채 잔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10억짜리인데 내가 8억을 융자 받았다. 그럼 이때는 8억이 융자액입니다. 그럼 이때는 대부분 몇 퍼센트? 80%입니다. 그런데 1억을 갚았어요. 1억을 갚으면 이 8억이 융자액이 아니라 그때는 부채 잔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자액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융자 잔금, 부채 잔금, 그냥 부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대부 비율입니다. 뭐 수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대부 비율이 이제 이게 수식이 나왔으면 대부분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 비율이 높아졌다. 그럼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기억할 거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지분 비율만 낮아져요. 지분 비율만. 그리고 다 높아지는 거야.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면 나왔죠. 기억. 지렛대가 커진다. 남의 돈을 많이 빌려오면 지렛대가 커지죠. 자, 그런데 남의 돈을 많이 빌려오면 금융적 위험도 투자에서 증가하잖아요. 그다음에 대부 비율이 높으면 차입자가 갚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 은행은 대출 위험을 많이 부담합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 떨어진다? 높아진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가 떨어진가? 높아진다 떨어진다? 높아진다.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는 뭐한다? 상승한다. 자,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집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대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돈 많이 빌려주는 거죠. 부동산 수요 증가, 수요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그러면 기억부터 해서 내일까지는 대부 비율이 높아지니까 전부 다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죠. 자, 대부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지분 비율만 뭐하고 낮아지고 전부 다 높아진다 해버리면 돼. 선생님 왜 그러는데 그냥 그런다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대부 비율이 높아졌다. 애우면 안 돼. 대부 비율이 높아졌다. 지렛대가 커진다. 채무비용이 높다. 대출금리 상승한다. 애우면 안 된다고요. 대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낮아지는 건 뭔만? 지분 비율만. 나머지는 전부 다 높아진다. 대부 비율 변화로 3번 대부 비율 변화로 부동산 경기가 변동했습니다.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 대부 비율 변화를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자, 기억나가 볼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세 가지 논리로 나눈다. 첫 번째가 직접 개입, 두 번째가 간접 개입, 세 번째가 토지용 규제. 그럼 직접 개입은 공공, 공영이란 말 들어가는 거. 공공, 공영이란 말 안 들어간 것 중에서 토지은행, 토지선매, 토지 수용, 협의 매수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 그다음에 뭐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 자, 그다음에 간접 개입. 돈 나오면 간접 개입이잖아요. 세금, 보조금, 부담금, 정보 제공, 금융 지원. 맞죠?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대부 비율 변화, 총부채 상환 비율 변화. 대부 비율 변화를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 직접 간접, 간접 개입. 되셨습니까? 예, 됐네. 그다음에 대부 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나오고? 반드시 지분 비율 나오고. 대부 비율 나오면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더하면 몇? 1 나누면 0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만. 자, 이거 봐요. 잘하셨어. 그거라도 해야지.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필연적으로 무슨 비율? 지분 비율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되셨네. 더합니다. 몇 된다? 1 된다. 그러니까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필연적으로 지분 비율 더하면 몇? 1.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자주 들은 것 같죠? 아, 그래. 동의 안 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처음 든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지분 비율 더하면 1. 그다음에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먼저 남의 돈을 먼저 써주는 거야. 대부비율이 내 돈이 아니죠. 남의 돈이죠.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은 무조건 남의 돈을 써주는 거야. 먼저 써주고 그 밑에 내 돈을 쓰는 거라고.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필연적으로 무슨 비율? 지분 비율. 이번에 나누자. 그랬더니 0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부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눴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 부채 비율. 이렇게 하지. 그 밑에 부채 비율 나왔네요. 자, 거기 2번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 그 밑에 자기 자본 나누면 돼요. 자, 타인 자본 다른 말로 저당. 다른 말로 부채. 그러면 타인 자본 그 밑에 자기 자본이죠. 그럼 자기 자본 똑같은 말 지분. 지분하고 똑같은 말 자본. 이게 다 무슨 비율?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일부러 외우지 말라고요. 선생님 나는 외우고 싶은데 그럼 외워. 자, 부채 비율을 일부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면 더 힘들어져요. 부동산학 개론은 무조건 위에 타인 자본을 먼저 쓴다. 남의 돈을 먼저 쓴다. 그 밑에 자기 자본을 쓴다. 이렇게. 그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누면 그게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 그럼 부채 비율이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되셨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쓸 수 있죠. 타인 자본을 뭐라 한다? 저당이라고 그래. 저당 또는 저당 투자액이라고 그래. 자기 자본을 뭐라고 합니까? 지분이라고 하지. 그러면 부채 비율이란 지분에 대한 저당의 비율이다. OX. O. 자, 그 다음에 이 저당을 회계학, 경제학, 회계학을 때 그 회계학에서는 부채라고 그래요. 부채. 그럼 지분을 회계학에서는 자본이라고 그래. 그럼 부채 비율이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대부 비율을 뭘로 나눈 것이다? 지분 비율로 나눈 것이다. 이게 전부 부채 비율의 수식이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부채 비율의 수식인데 결국은 위에 있는 것은 남의 돈, 밑에 있는 것은 내 돈. 남의 돈 쓰고 그 밑에 내 돈 쓰고 나눈 게 그게 뭐다? 부채 비율이다.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되셨죠? 꼭 같은 말처럼 생각된다. 중개사 학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중개사 학원 다니지 않는다. 그분들한테 물어봐.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 같은 말, 다른 말? 그럼 같은 말이지. 꼭 같은 말처럼 느껴진다. 전혀 다른 말이다. 되셨죠? 그럼 작년 시험지문 갈까요? 이 부채 비율 작년 시험지문 이렇게 냈어요. 작년에 부채 비율이란 28회 때다. 작년이 아니라 부채 비율이란 자,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로서 여기까지 OX X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선생님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본이나 지분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상관없지. 부채 비율이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로서 이렇게도 똑같은 말이라고. 여기 있는 게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28회 때 이렇게 출제했지. 이제 봐요. 28회 때 정식적으로 지문 전체가 다 깔아볼게요.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로서 대부 비율이 50%면 이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에 두 가지 요소를 다 주는 거야. 봐요. 첫 번째는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그러면 부채 비율의 수식을 물어본 거야. 수식. 맞죠? OX, X. 그 다음엔 사례를 준 거지.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이라면 부채 비율은 몇 %인가? 100%. 대부 비율이 50이죠. 그럼 지분 비율은 50. 그러면 부채 비율은 몇 %? 100%.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대부 비율이 50이면 그러면 부채 비율 50이다. 그럼 질문. 지분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몇? 50. 아니지. 틀렸다. 제가 잘못했다. 다시 해봐요. 지분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몇? 100. 다시요. 마지막으로 대부 비율이 50이다. 그럼 부채 비율 몇? 100. 지분 비율이 50이다. 부채 비율 100. 똑같은 소리잖아요. 대부 비율이 50이나 지분 비율이 50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50이든 지분 비율이 50이든 부채 비율은 몇이다? 100. 자, 그러면 자기 자본 5억, 타인 자본 5억. 자기 자본 5억, 타인 자본 5억. 부채 비율 몇 %? 100%.
네 돈하고 내 돈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부채 비율 100%. 언니 나하고 피자 한 판 먹자. 스트레스 받는다. 결혼 때문에. 그래 가자. 언니 피자 3만 원이래. 언니 15,000원 나 15,000원. 언니 나하고 부채 비율이 100%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가면서 뿜빠이 하자. 그러면 그래. 언니 우리 부채 비율 100%로 뭐 좀 먹자. 이렇게 하라고. 무슨 말 됐죠? 그게 부채 비율이야. 참 별거 다 한다.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 됐네요. 자, 여기 부채 비율 나왔으니까 여기 하나 보자고요. 그럼 부채 나왔습니다. 부채. 부채 나오면 그 밑에 필연적으로 뭐가 나온다? 부채 나오면 그 다음에 자본 나와요. 자본. 부채 나오면. 아, 부채 비율 끝났으니까 그 밑에 부채 감당률 한다고? 아, 오늘 별거 다 나온다. 자, 부채 나오면 필연적으로 밑에 자본 나온다. 자본. 부채 나왔습니다. 밑에 뭐가 나온다? 자본 나온다. 더한다. 자, 여기 위하고 다른 거야.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야. 책에 없는 거 하고 있는 거라고.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가 나와야 돼? 자본 나. 무조건 부채 나오면 그 밑에 자본 나와야 돼. 위에 타인 자본 나오면 밑에 자기 자본 나와야 돼. 부채가 타인 자본이고 자본이 자기 자본이라고요. 그러면 부채 나왔습니다. 자본 나왔습니다. 더했습니다. 뭐 된대요? 1, 100, 자산. 뭐 자산. 부채하고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라고 그래.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 여기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자본 나옵니다. 더하면 자산 된다.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여기에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유량 절약할 때 배웠잖아. 유량 절약할 때 절량, 재산, 자산, 부채, 자본 그거 할 때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부채 나오면 자본 나오고 두 개 다음은 자산이고 이 세 개는 유량이다, 절량이다. 절량이다 그랬잖아요. 부채, 자본, 자산이 다 절량이다 이랬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부채, 자본 중에서 자산이 얼마인가도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다니까. 이 정도까지 안 갈라겠는데 지금 별것 다 하고 있습니다. A 회사의 자본이 16만 원이다. 그다음에 부채가 A 회사 부채가 4만 원이다. 이게 실제 지금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주고 나서 두 가지로 물어봐요. 그러면 자본하고 부채가 나오면 두 가지로 물어보는데 먼저 뭘 물어볼까? 자산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자산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지. 20만 원. 그다음에 부채하고 자본 또는 자본하고 부채 나오면 그러면 기억나야 될 게 뭘까?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나왔잖아.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나오고 자본 나오면 두 개 다음은 자산이다. 그다음에 부채 나오고 자본 나오면 나누면 그게 뭐다? 부채 비율이다. 그러면 여기 A 회사의 부채 비율. A 회사의 부채 비율로 갑시다. 천천히. 기침도 천천히 했으니까 이것도 천천히. 그렇지? 자, 부채 비율은 위에는 부채, 밑에는 자본. 그러면 이거는 자, 부채는 얼마? 4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은 16만 원. 그럼 얘는 4분의 1. 그럼 몇 퍼센트? 25%.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그때 시험은 두 개를 물어봤어요. A 회사 이렇게 주고 B 회사 줬어. B 회사. 22회대로 기억되는데 B 회사는 자본 20만 원. 부채 20만 원. 자산 얼마? 40만 원. 그다음에 부채 비율 얼마? 부채 비율. B 회사 부채 비율 몇? 100%. 네 돈하고 내 돈하고 똑같잖아. 언니 20만 원 내고 나 20만 원 내서 피자 한 판 먹자 이 소리잖아 지금. 그럼 부채 비율 몇 퍼센트? 100%.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 비율 나오면 이 수식을 기억할 필요 없이 위에 남의 돈, 밑에 내 돈 나눈다. 그다음에 부채 나오면 그 밑에 뭐 자본 필연적으로 더한다. 자산 됐죠? 나눈다. 뭐 부채 비율. 자, 3번 부채 감당률. 너무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있다. 이거 30분 이내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부채 감당률로 갑니다. 부채 감당률 이름 자체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보다잖아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부채 감당률 우리 시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부채 감당률 수식을 가볼까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자, 이런 소리예요.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할 건데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10억을 빌려온대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10억을 빌려오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만약에 1억이랍니다. 1억.
그럼 이 부채 서비스액을 이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으로 과연 갚아 나갈 수 있는가? 그 능력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부채 감당률이야. 내가 이 부동산 사고 싶다.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면 10억을 받아야 된다. 근데 1년에 원리금으로 갚아야 될 게 그게 1억이다. 그걸 부채 서비스액이라 한다. 그럼 이 부채 서비스 1억을 만약에 저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한다든지 어떤 영업을 해서 순영업소득이 나올 건데 그 순영업소득으로 이 부채 서비스 1억을 갚을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1억 2천 나왔다. 순영업소득이 1억 2천 나오면 순영업소득 1억 2천으로 부채 서비스 1억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채 감당이 1.2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 10번 이상 나와요. 28회 때는 부채 감당률만 가지고 단독문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그동안은 계속 지문 주는 거예요. 지문 한두 개. 근데 이게 부채 감당률이 28회 때는 부채 감당률만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여기뿐만 아니라 금융론에서 또 나오고 막 그래요. 이 부채 감당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수식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OX? O.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OX? O. 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올까 X일까? O입니다. 이거 봐요. 여기 부채 서비스 1억이고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2억이라고 봐요. 부채 서비스 1억이다. 순영업소득 2억이다. 그럼 부채 감당률은 몇입니까? 2죠. 그 부채 감당률 2라는 말은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 몇 배다? 2배다 그 말이야.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을 구했습니다. 부채 감당률을 구했는데 1보다 큰 경우, 부채 감당률이 1인 경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채 서비스액이 1억입니다. 근데 순영업소득이 8천이면 그러면 이게 8천이면 부채 감당률은 0.8 되는 거야. 그러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순영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크다? 순영업소득이 크다. 그럼 이걸 순영업소득이 크다가 안 나와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부채 감당이 1보다 작다. 부채 감당이 1보다 작다는 소리는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 중에서 부채 서비스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0.8 나왔다. 그럼 부채 서비스 1억이면 순영업소득 얼마다? 8천이다. 그래서 부채 감당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 불충분? 불충분. 자, 이번엔 부채 감당이 1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가 같다는 소리죠. 맞죠?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그게 뭐라요? 세전 현금 수지잖아요. 봐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뺐다. 그럼 세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전 현금 수지가 몇 대인가 보자고요. 부채 감당률이 1입니다. 이 경우는 세전 현금 수지가 0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세전 현금 수지가 0 된다. 그냥 시험에 나와요. 지문에.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이라면 세전 현금 수지는 0이 된다. OX? O. 속이는 방법.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순영업소득이 0이다 이렇게 줘요. 들어봤거든. 부채 감당률이 1이면 뭐가 0이라고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0이다. 그래 맞지 이렇게 한다고.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순영업소득이 0이 아니라 세전현금수가 0입니다. 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전현금 수지가 되는 거야. 세전현금 수지. 그러면 순영업소득 1억, 부채 서비스도 1억. 그러면 부채 감당이 1.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 몇? 0.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자, 부채 감당률에서 세 번째. 자, 우리 책은 1년 번호가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가 아니라 자, 6번으로 가봐요. 대출자가 부채 감당률을 높이면 대출 위험을 감소시켜 나오죠. 얘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원율 산정 방법. 한원율 산정 방법 다음 주에 할 건데 한원율 산정 방법 중에서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원율 산정 방법 C조2L부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겁니다. C조2L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보셨으면 돼.
들어봤으면 되고 이제 차차 CJ12를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5번 정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CJ12를 처음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봤으면 됐지. CJ12가 있었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러지. 언니 C 그거 뭐지? 뭐더라? 그게 뭐지? 아 미치겠어. 개로는 그것 때문에 짠나 미치겠어. 그러면서 그러지 속으로. 언니 그럼 민법은 잘하나 언니가? 개론만 안 되나? 예? CJ12 부가 부채 감당법이야. 그러면 거기 7번에 한원율 산정 방법 부채 감당법. 한원율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율 곱하기 저당 사수 나왔죠. 그래서 부대제라고 한다고. 이거 부대죠. 이거 잘 나온다고요. 잘 나와. 그럼 이제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부채 감당법으로 한원율 구한다. 그러면 한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서 부채 감당법이 있는데 그것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뭐한다? 저당 상수 이렇게. 여러분들은 부대제를 기억한다. 부대저. 이것도 가로넣기 나옵니다. 가로넣기. 이렇게 가로넣기. 물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죠. 되셨습니까? 예. 자, 됐네. 그리고 마지막에 손가락 표시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 플러스 보다 이자 비용이다. 28회 때 시험은 부채 서비스액이란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비용 빼고 원금 상환액을 의미한다. OX, X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109페이지 채무 불이익률 나왔죠. 109페이지 채무 불이익률은 그 수식만 유효 총수득에 대해서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것만 우리 시험은 2번밖에 출제하지 않았다. 일단 유효 총수득이라는 거 순용업소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총수득. 채무 불이익률이 나오면 유효 총수득이다 순용업소득이다. 유효 총수득이다. 채무 불이익률은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확률이라고. 못할 확률. 그러면 채무 불이익률이 1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돼요. 채무 불이익률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소리라고. 여기 봐봐요. 반대 개념이야.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1보다 커야만이 부채를 감당한다고요. 부채 감당 1보다 크다. 부채를 감당한다. 부채 감당 1보다 작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채무 불이익률은 못 갚는 거거든. 그러면 채무 불이익률이 1보다 크다. 못 갚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채무 불이익률이 1보다 작아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 의미 됐습니까? 예, 자 6번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총수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자 그러면 어떤 부동산의 유효 총수득이 만약에 1억이다. 유효 총수득 1억 영업경비 2천만 원. 유효 총수득 1억 영업경비 2천만 원. 영업경비 비율 몇 퍼센트? 20%. 되셨죠?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투자론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112조 부동산 금융론 폈습니까? 자 그럼 부동산 금융론에서 112페이지에서 공부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금융의 의의 그냥 읽어보는 거고 2번 주택금융 의의 읽어보시고요. 주택금융의 구분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이 있는데 주택소비금융은 소비자금융, 개발금융, 공급자금융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별로 중요성이 없습니다. 선생님 나 보기 싫은데 안 봐도 됩니까? 예, 안 봐도 됩니다. 자 3번 주택금융의 기능 주택금융의 기능은 주택금융의 뭐요? 역할.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암기할 것 없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택금융은 주택소비금융과 무슨 금융이 있다? 개발금융이 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택금융은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이 있다. 그러면 주택소비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이 돈 빌리는 것이다. 주택개발금융은 빌라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업자가 돈 빌리는 것이다. 그러면 주택금융의 역할 주택소비금융이 활성화됐다. 주택소비금융이 활성화됐다는 소리는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다. 그러면 수요 증가. 주택개발금융이 활성화됐다. 주택공급자에게 돈 많이 빌려준다. 주택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거래 활성화. 주택거래 활성화되면 내 집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주거 안정, 주택경기 조절 이런 것들이 주택금융의 기능이다. 외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외울 게 없다. 선생님 나 이해 안 되는데요. 지금 하는 말이 그래도 외우지 마라고. 이거는 지문에 가끔씩 나오는데 틀린 말 잘 만들지 않는다. 다만 이거는 좀 기억하자.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금융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번째 정도의 뭐 부동산 금융의
주택금융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에 이제 이거 하나 기억하자고요. 제가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주택의 소유라고 그래. 소유. 이거는 유효수입니까? 예비적 수입니까? 예비적 수요죠. 예비적 수요.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저에게 돈을 빌려준대요. 신한은행에서 너 주택 사라 돈 빌려준대. 이걸 주택 무슨 금융? 소비금융.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을 인해서 저는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돈도 생겼네요. 그럼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돈도 생겼다. 주택의 수요라고 하죠. 그럼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금융은 주택의 소유를 주택의 수요로 뭐한다? 전환시켜준다. 그럼 주택의 소유를 예비적 수요라고 하니까 예비적 수요를 무슨 수요로? 이거는 유효수요죠. 유효수요로 전환시켜준다. 그럼 주택의 예비적 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환시켜준다. 무엇이? 주택 소비금융이. 그러니까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의 예비적 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되셨습니까?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113페이지 가면 금융의 분류. 금융의 분류는 올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지문 나옵니다. 작년에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단독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분금융은 내 돈 쓰는 거, 부채금융은 남의 돈 쓰는 거. 그다음에 3번 매자님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거. 지분금융의 뜻, 부채금융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 해당되는 것을 물어본다. 공모에 의한 증자, 주식 발행, 신디케이션, 부동산 간접펀드,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부동산 간접펀드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쓰세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영어로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인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작년에 시험에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 올해는 나오면 단독 문제를 안 나오고 지문 줍니다. 나온다면 나올 확률도 좀 떨어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다른 말로 리츠.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저당대출 회사채 발행 신탁증서금이 쭉 나왔죠. 부채금융을 굳이 기억할 필요 없다. 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다 기억하면 헷갈린다. 그래서 하나만 지분금융만 기억하고 나머지가 부채금융으로 밀어붙여도 된다. 매자님 금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무슨 사채? 전환사채. 여기는 막 외우고 하지 말라고요. 올해는 분명히 나오면 뭐밖에 안 나와요? 지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된다. 이거 마시면 되고 그 밑에 개발금융과 소비금융 나왔죠. 이건 중요성이 없습니다. 자, 2절 뭐 나왔습니까? 대출이자를 나왔네. 대출이자를. 대출이자부터는 10분만 쉬었다 하지 하고요.